안녕하세요. 공부하는 MC 김연영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개최되는 노벨상 시상식이 올해도 다가왔습니다. 미리 발표된 수상자 명단을 보면요. 역시나 유대인 과학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을 기약해야 했는데요. 그날을 위해서라도 꼭 알고 싶은 유대인의 비밀. 잠시 후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한국의 노벨상 메이커가 되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교수님, 올해 그 노벨상이 몇 회째인가요? 이제 이게 1901년도부터 줬거든요. 네.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한 120년 되었고, 노벨의 상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네. 원래 노벨이 죽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아.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형이 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죽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많은 인류를 죽이고 정말 나쁜 놈이다. 정말요? 네, 나쁜 놈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이 정말 내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하고 광산을 개발했는데 좋은 일에만 쓰인 게 아니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데 많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상금을 만들어서 이게 기념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결론은 잘못된 부고 하나가 오늘날 이 세계 최고의 노벨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대박. 근데 상금은 얼마나 돼요? 노벨이 남긴 유산을 가지고 이자를 주는데 한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20억 정도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요? 20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16억에서 20억 환율이 오르니까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보통 이제 두 사람이 받으면 한 10억씩 나눠 갖는 거고 뭐 한 사람이 받으면 20억을 받으니까 세계 최고의 상금이고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오랜 역사와 명성에 큰 상금까지 이래서 노벨상 하는군요. 근데 올해 수상자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다는데 혹시 코로나19 백신의 주역들이 아닐까요, 교수님? 저도 막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 네. 코로나 백신은 이제 안전성 문제라든지 예, 아직 예. 이제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노벨상을 주는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 판명이 나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부작용이 아직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노벨상은 수여하지 않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오감이 있어요. 시각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196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1967년 시각을 줬었고 네. 2004년도에 후각. 냄새를 맡는 노벨상을 줬다. 올해 드디어 이제 촉각에 대한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촉각도요? 촉각에서 예. 이제 촉각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그것을 판별한 것이 이번에 노벨상이고 아직 남아 있는 게 이제 청각 그다음에 미각이 남았다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두 개의 노벨상이 남아 있는 부분이 두 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벨상은 촉각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촉각이 받았다. 촉각이다. 예. 물론 이전에도 노벨상을 탄 유대인들이 문척 많잖아요. 역대 유대인 수상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교수님? 2017년까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전체 수상자의 한 22%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런데 이스라엘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타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예. 와. 아무리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 해도 타고난 능력만으로 노벨상을 싹쓸이할 수는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비결이 뭘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네. 이 배움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학자가 태어나는 게 그게 그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이나 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가장 존경하는 직업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학자를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특히 안식일날 같은 데는 랍비나 학자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이해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고 집안에 자주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티쿠놀람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티쿠놀람 사상은 세상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 태어난 삶의 목적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개선하는데 자기가 기여할 몫을 찾을까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노벨상을 많이 수상하게 되는 거죠. 흔히들 이 부러움은 지는 거다 이러는데요. 진짜 지는 건요. 가만히 앉아서 부러워만 하는 거죠. 배워서 따라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 나갑니다. 노벨상! 너 거기 딱 기다려. 우리 한국인이 간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대인 수상자들의 사례를 통해 수상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천재 과학자의 대명사 아인슈타인입니다. 당연히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탔겠죠? 아인슈타인은 참 이렇게 몇 가지 유명한 사례가 좀 몇 개 있죠.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동거도 하고 애를 둘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교수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어머나.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인간이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삶 그래서 이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위대한 발견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상대성 이론 말고도 아인슈타인이 많은 걸 발표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대통령까지도 거론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아인슈타인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대학인데 그게 많은 자기가 기여도 하고 장소도 기부하고 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번째 총장으로도 거론되었지만 본인은 하진 않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간에 이스라엘이 오늘날이 건국되는데 가장 큰 기초를 했었고 또 총장까지 제안받을 만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본인의 연구했던 업적이라든지 연구 노트 이런 건 전부 다 히브리 대학에 기부해서 지금도 히브리 대학에 가면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연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렇게 천재로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학교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면서요, 교수님? 예, 맞아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네. 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왕따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중퇴를 해. 오, 그리고 대학 시험에서 낙방을 해요. 진짜요? 예, 우리가 천재로 생각하지만 네. 이 천재한테도 허술한 구석이나 그런 빈 구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어느 때서부터 자기 기량을 발휘하냐면 그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분명히 남다른 탤런트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인데 배운 지 한 7년쯤 됐네. 혼자 바이올린을 치다가 뭘 하나 딱 깨달아. 그게 뭐냐면 이거 음악이 수학으로 돼 있네? 라는 걸 깨달아요. 진짜요? 네. 그 다음에는 기하학을 삼촌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독학을 해서 기하학을 마스터해.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치는 것에 이제 흠뻑 빠지게 돼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관심 과목인 물리학, 생물학 관심 분야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그 화두가 시간과 공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그러한 질문을 화두로 잡고선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서 이 혼자 공상하고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혼자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30이 다 된 어른이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만약 빛을 타고 네. 날아다닌다면은 우주가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 공상을 하는 거야. 어른. 그러다가 네. 상대성 원리 그 개념을 잡아요. 그런데 그 개념은 잡았는데 그거를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풀어낼 수학 실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학 실력이 부인이 더 난 거야.
그래서 부인하고 친구들이 그 개념을 듣고 그걸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상대성 원리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는데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아, 근데요, 교수님. 그 아인슈타인은 그 정답보다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만큼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요?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 그거는 어떤 의미냐, 뭐. 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호기심과 탐구욕인데 네. 그거를 한마디로 분출해서 나오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배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데 그 배움이라는 근본이 바로 호기심이자 질문이야. 그래서 모든 호기심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197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대인 과학자 이바르 예베르도 과학자는 항상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한다라며 질문의 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남한테 묻고 질문하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노벨상까지 받는 천재들도 모르는 물어본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 민족의 비밀,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전설적인 뮤지션 밥 딜런입니다. 저도 당시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팝 가수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굉장히 화제였죠? 김대중 교수님. 예, 맞습니다. 사상 처음이죠. 팝 가수가 노벨상을 수상한 게 네. 처음이었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16 is awarded to Bob Dylan for having created new poetic expressions within the great American song tradition. 또 본인은 수상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 수상식 가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뭐 선약이 있었고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하절을 불러왔었고 이 밥 딜런은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전쟁은 인류의 목숨을 뺏어가고 네. 평화를 추구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아주 엄유 시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밥 딜런 노래는 진짜 시라든지 우리가 네. 감성을 울리는 음악이죠. 그런 음악을 불렀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음악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야, 그 뉴스를 보고는 어떻게 음악가 팝 가수가 노벨상을 수상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밥 딜런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래. 밥 딜런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밥 딜런은 원래 히브리어 이름도 있고 자기 영어 이름도 원래 있는데 밥 딜런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17살 때 히브리어 이름이나 영어 이름을 갖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던 시인의 이름을 따와서 스스로를 밥 딜런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밥 딜런의 그 감수성이나 그 예술적 감성이 어려서부터 남달랐어요. 그래서 5살 무렵에 보통 아이들 같으면 동요를 따라 불러야 될 때 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어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10살 때는 시를 써서 어머니한테도 드리고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아마 대규모 전시회를 하게 될 겁니다. 밥 딜런이요? 예, 그러니까 그림까지?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야, 그럼 두 분은 밥 딜런 노래 좋아하세요? 아, 저도 좋아하죠. 너무나 들을 때마다 너무 시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감미로운 시를 노래로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네. 굉장히 독창적이고 뛰어나다. 어떻게 이런 시인 같은 음악을 가수가 부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정말 잔잔하고 조용하고 심금 울리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한 소절 해보시죠. 아이고 나 아, 그거. 홍 교수님은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밥 딜런이 유명하게 거는 1964년에 그 마틴 루터 킹이 그 행진을 할 적에 네. 그때 존 바에즈와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노래. 그리고 그 해에 Blowing in the Wind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건 미국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그러니까는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 걸로서 유명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자율애거나 시민 정신을 시로 승화해서 그거를 가사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아, 근데요, 이게 밥 딜런이 만일에 자작곡으로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독창적이라서 탈락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나라 노래는 BTS 노래를 들어보면 춤과 음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네. 밥 딜런은 정말 잔잔하고 시와 같은 노래다. 그래서 아마 전 탈락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겨움을 좋아합니다. 아마 춤추고 네. 노래하고 이런 흥겨운 민족이라서 한국에서는 떨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밥 딜런의 파격적인 수상 뒤엔 개인의 창조력과 개척성도 있었지만요. 개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도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처럼 약간 좀 어눌하고 엉뚱한 개성 강한 분들도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의 포인트 배워서 따라잡자 기억하십시다. 자, 그럼 다음 주인공 보겠습니다. 앞에 두 수상자에 비하면 정말 낯선 이름인데 헨리 키신저? 어떤 사람인가요, 교수님? 이분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 지금도요? 1920년대에 태어났고 지금 현재 98세 정도 되었고 항상 미국의 대통령들이 외교 문제는 헨리 키신저와 상담한다. 미국 외교를 총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헨리 키신저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입니다. 외교를 이제 정상화했는데 이게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중국을 찾아갑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국과 소련의 국경선에 소련이 탱크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몰래.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얘기하죠. 봐라. 지금 소련이 탱크를 배치해 놨다. 그러니까 미국과 정상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상화를 맺게 되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에 살아있는 외교적인 책사가 바로 헨리 키신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분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중에서도 외교력의 비결이 독서라니 이건 마치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네. 우선 안식일이나 이럴 때 부모들이 책 읽는 모습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안식일 날에는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책 읽어라 얘기하기 이전에 부모가 본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거기 쫓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교육은 자녀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부모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뭐를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한테 보여줄 좋은 본을 부모가 스스로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들은 다른 사람, 남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 험담을 하지 않더라. 뭐 이런 것도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간만 되면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애들이 잠자리에 들면 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유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깨닫는 거죠. 근데 그런 헨리 키신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나요, 교수님? 맞아요. 유대인들은 별명이 책의 민족이에요. 책의 민족.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것도 유대인이고 세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유대인인데 보통 밤마다 베갯머리에서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고 안식일이면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서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책의 세계 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 인지력이 만 4살 된 애가 보통 애들보다 한 2배 정도는 단어를 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이 되거나 그 몰입도가 남달라져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그게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 교포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포트를 쓰거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참고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쫓아가지 못해요. 그건 유대인들이 그 분야가 그렇게 강하고 그러한 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2019년 기준 연간 종이책 독서량이 6권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책도 자주 봐야 눈으로 콕콕 잘 씹어 먹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노벨상을 거머쥔 유대인과 그들의 경쟁력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노벨상이라는 위대한 업적도 그 시작은 질문하기, 독서하기 같은 기본에서 나오고요. 무엇보다 노벨상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결과물 같아요, 교수님. 참고로 유대인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책 한 권 이상 읽어요. 그래서 1년에 그 사람들은 한 60권 정도를 읽어냅니다. 책을. 60권?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권 정도라 그러면 10배. 우리의 한 10배 정도로 있는 거죠. 네. 저는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기초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한국인도 노벨상을 받자.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도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한국인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머지않아 노벨상 풍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